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사업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부지원사업의 평가 방식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가 방식을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 방식을 아셔야 사업계획서와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선 정부지원금의 어떤 소개들보다도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차차 풀어가 볼게요. 일단 창업지원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창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가 있긴 하지만 서류평가 같은 경우다 할지라도 대면평가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서류평가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작성자가 없이 그냥 심사위원들이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자가 참가를 해서 창업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평가라고 하는 2차 평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레젠테이션 없이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만 가지고서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창업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기창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 후 실적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기창업자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라고 하면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인데 이분들은 이 준비 상황이 거의 50%를 차지해요. 비중이. 어디 써있냐? 써있지는 않아요. 제가 평가를 오랜 몇 년간 다수년 이렇게 참가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코칭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창업의 준비 상태가 참 중요하더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창업자분을 설명을 드리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기창업자분들이잖아요. 혹은 도약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도 기창업자인데 이런 분들은 창업 후 실적, 즉 매출, 고용 창출, 특허, 비즈니스 계약서 등등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거의 좌우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시면서 매출이 없이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정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 70% 이상 좀 대다수는 대체로 이 비즈니스 계약서, 비즈니스에 어떤 실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니까 저는 주된 선정의 어떤 포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예 없다고 해서 낙담해가지고 지원하지 마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실적이 없는 분들이 선정되기는 조금 많이 어렵다. 그렇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답니다. 네. 자,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팀빌딩과 그 다음에 시제품 개발 여부입니다. 그래서 데모스테이션을 한다든가 어떤 제품 개발된 내용을 보여준다든가 하면 거의 여기서 50%는 좋은 점수를 얻고 들어가요. 나머지 분들은 사업계획서만 써가지고서 내 기술에 대한 어필, 사업성에 대한 어필을 하잖아요. 그런데 팀빌딩이 잘 돼 있고 여기에 시제품 개발까지 되어 있으면 그 어느 사업계획서보다도 더 확실하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인 분들은 팀빌딩도 잘 해주시고, 그럼 팀빌딩을 잘한다는 건 사람 수가 아니고요. 팀원들의 어떤 이력, 경력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을수록 좋다는 거죠. 좋은 학교, 대기업, 이런 혹은 경력이 좀 길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이라든가 데모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모험가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업계획서만 작성을 해서 어필하는 일반적인 예비 창업자들보다는 상당히 선정될 확률이 높죠. 물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업계획서만 작성하신 분들은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이 대부분이 사업계획서만 써서 제출을 해요. 그리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분들도 되지만 내가 확실하게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렇다면
팀빌딩을 잘하시고 시제품 개발을 하시라. 그러면 거의 다 뽑히고, 거의 100%에 육박하게 뽑히고, 그다음에 좋은 점수도 받고, 예산을 받을 때도 좀 더 많이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업 계획서만 잘 쓴다라고 해서 뽑힌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초기 창업자분들은 비즈니스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도 사업 계획서 써서 제출해도 뽑히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팀빌딩과 시제품 개발 여부, 데모스트레이션 여부가 정말 더 중요하다. 그것이 거의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창업지원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어떤 남들 정부지원금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경쟁자보다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맹수가 쫓아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러 막 맹수가 쫓아오는데 여러분은 바로 뒤에 있는 사람보다 한 발자국 먼저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항상 경쟁자보다 앞서 있으면 되시는 거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들 대체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 그럼 조금만 준비해도 뽑히고요. 경쟁자가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럼 제가 어지간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뽑히기도 쉽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겠죠? 네. 그 다음에 R&D 지원금을 볼게요. R&D 지원금은요, 사업계획서 검토해서 거의 50%를 컷오프 시킵니다. 그럼 50%만 넘어와서 발표평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는데요. 여기 또 두 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즉, 사업성이 핵심이고요. 시제품 데모 당연히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매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유리해요. 물론 점수 분포도를 보게 되면 현장평가, 즉 우리 업체를 방문해서 주는 점수가 40점이긴 하나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두 가지 사유만 아니면 됩니다. 부채 비율이 1000% 그리고 자본 잠식 이 두 가지만 아니면 사실 대면평가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신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R&D 과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서류평가만 통과하신다면 발표평가는 사업성 위주로 설명을 하시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평이해.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기술적인 차별화가 있어야 되니까 특허, 논문 이런 부분들의 어떤 준비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R&D 과제를 할지라도 사업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창업지원금처럼 사업성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만큼 R&D이기 때문에 기술성도 중요하다. 이 기술성에는 연구개발 인력도 포함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선 강의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발표평가는 이렇게 뭐 많게는 8명, 적게는 한 5, 6명 정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전문가만 계신 게 아니라 시장의 전문가, 즉 투자자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눈높이에 있는 아이템을 제시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시장의 눈높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경쟁되는 제품,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방들이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과가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예요. 그럼 전기전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전기전자 1, 2, 3, 4, 5, 6, 7, 8, 뭐 기계 1, 2, 3, 4, 5, 6, 7, 8, 생활용품 1, 2, 3, 4, 5, 6, 이렇게 방이 되게 많아요. 그날. 근데 여러분은 1번 방에 갈 수도 있고 2번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과에 따라서 방이 여러 개면 여러분이 어느 방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심사위원이 똑같지가 않아요. 동일한 분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방마다 점수의 편차, 즉 주는 점수대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낮은 점수대를 받는 방에 있는 분들이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평가장에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심사장에서 1번 방에서 20% 선발, 2번 방에서 20% 선발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발표평가 때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경쟁률이 높아도 5대1밖에 안 돼요. 보통 한 6개에서 8개 발표하고 2, 3개를 뽑으니까
거의 적게는 3대1, 많게는 4대1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발표장 앞에 가시면 오늘 발표하는 목록이 나오고 몇 분이나 발표하신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20% 정도만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들이 뭐 동종 업계를 할지라도 아이템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그냥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팀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방에서만 잘하시면 됩니다. 좀 부담이 좀 덜하죠? 경쟁률이 뭐 높아요. 5대1이라고 하니까. 그쵸? 예. 자, 발표하실 때 여러분 발표 시간이 몇 분입니다. 10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분에서 7분만 발표하세요. 나머지 남는 시간은 심사위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서 10분을 초과해서 발표 시간까지 잡아먹고 막 설명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평가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심사위원들은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발표자가 대답하는 그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여러분은 설명을 듣고서 이해해서 평가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발표할 때. 발표할 때는 가급적 짧고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심사위원분들은 아침에는 그래도 설명을 많이 듣는데 오후가 되면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짧게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많이 해서 자기가 궁금한 것만 해소가 되면 여러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자기가 기본적으로 점수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만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건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표 시간을 많이 가져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메시지만 전달해 주세요. 중요한 메시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으로 하신다. 네. 그리고 사업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업자라는 분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사업하지. 네.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뿐이니까 쫄 필요 없어요. 자신감 갖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길게 얘기를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짧고 굵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여러분 쓰실 때는 앞에 평가의 포지션 비중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돈 번다예요. 돈 번다. 근데 언제 돈 번다? 개발 기간이 끝나고 나서 1년 안에 무조건 돈 번다. 두 번째, 내가 어느 정도 진행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시제품도 보여줄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시제품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개발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걸 사업계획서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받으면 개발하겠다. 그건 누구나 다 하죠. 돈 받으면 누구나 개발하죠. 그러나 내 돈 들여서 내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라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컨셉. 두 가지 컨셉. 절대 잊지 마세요. 1년 안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 1년 안에 무조건 돈 번다. 그 다음에 30-40% 진행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게 1번부터 7번까지가 사업계획서, 어떤 사업계획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지만 심사위원들은 여러분 아이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템이 왜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제품을 개발하려고 했는지, 무슨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해결책을 내서 그 솔루션과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뭐가 강점입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첫 번째부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은 이런 건데 왜 이렇게 개발하게 됐는지, 그래서 고객과 소비자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적기인가. 지금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이 적기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초기, 예를 들어서 제가 17년 전에 지문인식 센서를 만들었는데요. 17년 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폰에 지문인식기가 그다지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막 만들어놔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그 아이템이 지금 적기냐? 여러분 생각에 네, 그래요. 왜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아무 그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걸, 객관적인 얘기.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누구한테 팔 거냐 하는 그 고객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경쟁해야 되는 그 제품의 시장, 서비스의 시장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거기에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을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고객이 어떻다, 시장이 어떨 것이라는 예상하지만, 여러분 심사위원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혹은 여러분이 창업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에 대한 전문가가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시장의 전문가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변 못하죠. 모르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쵸?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세계에서 제일 유일해요. 이러면은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제일 불안해해요. 저도 17년 전에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네. 처음 만든다? 그럼 망할 확률이 높아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계 최초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제일 불안해하는 말이에요. 시장에 경쟁하고 있고, 경쟁 제품이 있고,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해서 누군가는 살아남을 거고, 그런 경쟁할 때 여러분의 경쟁력을 갖고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객관성이 있는 자료들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체 제작을 할 것인가? 아웃소싱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자체적으로 못 만드신다고 해서 아웃소싱이 답은 아니에요. 왜? 제가 수많은 창업자들 중에 아웃소싱 하다가 세월 보내신 분들, 돈 날리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본인이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의뢰한 곳에서 제품을 제대로 개발해 갖고 오는지, 앱을 제대로 만들어 갖고 오는지를 모르세요. 나중에 돈 받을 때가 알아요.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B를 갖고 와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는 내부에 그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개발자 출신의 관리자가 있으면 아웃소싱 업체를 관리할 수가 있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야. 그럼 깜깜인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만들어준대. 다 된대. 근데 만들어 갖고 오면 뭐 거의 안 돼. 이런 경우를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봤고요. 제가 아는 제 멘티 중에 3년 동안 아웃소싱만 하다가 끝난 창업팀도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마지막. 파는 게 중요한 거죠. 기업은 왜 망해요? 창업기업은 왜 망해요? 돈이 없어서 망하죠. 돈이 왜 없어요? 돈벌이를 못하니까. 투자를 못 받으니까. 돈을 못 벌면, 매출을 못 내면 투자라도 잘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어차피 회사로 못 끌어오면 어차피 회사는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를 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제품 서비스를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은 투자를 받아도 여러분 제품 서비스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궁극은 팔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팔 수 있는지, 그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 하려면은 난해하겠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의 사업 계획서들을 좀 보셔야 돼요. 샘플들을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써가야 되는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심사위원들을, 그리고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조언받거나 지적을 받으면 개선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도 없이 처음에 쓰는 사업 계획서는 엉터리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단히 사업계획서, 남의 사업계획서도 많이 참조하셔야 돼요. 자,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 쓰는 게 일기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객관성 있는, 신뢰도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얘기한 얘기들을 가져다가 여러분 얘기처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출처가 어디인지 쓰셔야죠.
여러분이 이거 잘 팔릴 것 같아요. 심사위원이 여러분을 못 믿죠. 언제 봤다고. 그런데 유명하신 분이 이쪽 시장이 전망이 있고 사업성이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대요 라고 하는 거를 갖다 붙이면 그래 그런 말씀 하셨지. 이런 어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 그럼 믿죠. 그걸 숫자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객에 대한 고객에 대한 대상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숫자로. 나이, 성별, 지역, 그 다음에 뭐 몇 명이나 있는지, 소득 수준, 뭐 기호, 그 다음에 뭐 예상 가격대, 뭐 원하는 색상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숫자로 다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장 규모 이런 거 다 숫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제품 스펙, 뭔가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하드웨어 스펙이 있잖아요. 그거 다 숫자죠. 네. 뭐든지 표현을 숫자로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획성이 있어야죠. 여러분 창업하실 때 창업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 내가 3년 동안 할 거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는 뭐다? 뭐 매출이든 시제품 개발이든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플랜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마일스톤, 즉 내가 어디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되려면은 내가 최종 목표까지 중간에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년을 해보겠다 그러면 2년차, 1년차 각각의 목표를 정해서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아이템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평가를 중간에 하셔야 돼요. 근데 계획이 없으면 그냥 돈 있으면 창업하고 돈 없으면 쉬었다가 딴 일 했다가 중구난방 사업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돼요. 계획을 여러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고 그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가 더 갈 건지 아니면 스탑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미리 아래 한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발표평가 자료부터 만드세요. 왜? 여러분들은 앞으로 발표평가의 자료를 PPT를 제일 많이 쓸 거거든요. 근데 정부지원금 지원할 때만 아래 한글을 써요. 혹은 정부에다 뭔 서류 낼 때는 아래 한글을 써요. 그 서류는 자주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든가 심사위원들 만나서 설득할 때는 발표 자료를 많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먼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죠? 이런 게 객관성 있는 거예요. 출처가 있고, 요게 정량화되어 있는 거죠. 숫자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작성해서 아래 한글 사업계획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요거에 대한 설명들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자로 타이핑해서 여러분. 이걸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말로 설명하듯이 밑에다 타이핑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알록달록하고 표 그림 그래프 있고 좋죠? 그 한 가지 더 이렇게 만연체 문장을 길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걸 보통 개괄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괄식 표현 방식으로 쓰는 게 정말 좋습니다. 눈에도 보기 편하고 읽기도 편하잖아요. 짧으니까. 이거는 다 읽어야 되고 눈도 침침하고 하여튼 문장이 기니까 눈에 싹 안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만 해주시면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7가지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작성이 잘 되면 아래 한글에다 갖다 붙이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가 조금 더 기입만 해주시면 제출용 사업계획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는 언제부터 써야 돼요? 파워포인트부터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훨씬 더 시간을 오래 갖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최소 2달? 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보는 분들이 창업지원금 평가자, R&D 과제 평가자, 엔젤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이템 좋다고만 얘기를 해요. 제 아이템 끝내줘요. 돈 잘 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99%가 없어져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나가서 팔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죠. 이거 살 수 있어요 라고 주변 사람들을 위주로 설문조사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거 안 살 거예요. 안 팔아요. 이거 사업 되겠어? 때려쳐.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주변 분들은 여러분 화이팅! 이거 만들어주면 살 수 있어. 연락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인사치레지.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든 아니면 타겟 고객을 찾아가지고 설문조사해도요, 실제 구매하는 행위하고 설문조사는 달라요. 진짜 돈을 낼 때는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때는 산다고 해도 실제 안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속한 시장은 커요. 여러분이 속한 시장이 10조면 뭐하고 100조면 뭐래요. 여러분은 단돈 1,000원어치도 못 파는데. 창업자들이 시장에 장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팔질 못해서 망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건 좋으나 이렇게 설명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소용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려면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죠. 응? 자, 창업지원금을 평가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창업자, 팀원이나 혹은 대표자의 학력, 경력, 실력을 봐요. 즉, 지식을 갖고 있는지, 경험을 갖고 있는 건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봅니다. 학벌을 보는 게 아니고, 전공을 했는지, 혹은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는지, 그리고 나름 재능이 있는 건지, 그래서 객관성을 띠고 있는 건지를 보고요. 그 객관성에 대한 어떤 재능을 특허나 이런 걸로 공신력 있게 갖고 있는 건지 봅니다. 물론 제조업 같은 경우는 특허로 보여줄 거고, 물론 앱이나 플랫폼 같은 경우들은 뭐 특허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죠? 뭐 프로그램 등록증이나 여러 가지로 대체해서 보여줬으면 좋고, 정이 없으면 뭐 데모스테이션 하면 되니까요. 꼭 제품 특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 서비스업 같은 플랫폼이나 이런 지식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특허로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매출 여부가 있는데, 이 매출 여부는 중의적인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존을 위한 매출을 하고 있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아이템을 팔아봤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의 아이템을 파는 거에 대한 매출을 제일 중요시 여기겠죠. 그러나 두 번째도 의미가 있어요. 뭐다? 생존을 위한 매출.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는데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매출도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용역이라든가 정부 지원금 같은 거 따오실 거잖아요. 그런 매출 여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존을 해야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하시게 되면 6개월 이내, 지식 서비스업은 6개월 이내, 제조업은 1년 이내 무조건 돈벌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아웃소싱이면 뭐가 되든. 그리고 여러분 목표 시장에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도 아까 관련 회사를 다녀봤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제 지인의 따님께서 식자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거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식자재 납품업을 해봤는지, 혹은 그런 회사를 다녀봤는지, 혹은 그런 회사에서 알바라도 해봤는지, 안 해봤다고 해서 제가 그것부터 하라고 했어요. 왜? 식자재업이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거저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돈을 거저보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의 그 생활에 들어가면 절대 쉽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쉽게 보이는 건 여러분이 어설프게 알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돈을 번다? 그러면 다 그 내면에는 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들을, 난관들을 극복해 와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는 거저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제품과 동영상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뭔가 보여주는 사람, 그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매출액을 보여주면 제일 베스트고, 매출액이 없다 그러면 뭐 시제품이라든가 혹은 시제품을 갖고 올 수 없다 그러면 동영상이라도 찍어가지고서 보여주는 거, 아니면 뭐 앱은 이런 거는 스마트폰에서 돌려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R&D까지는 거의 유사한데, 다만 R&D이기 때문에 기술적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특허로 표현되겠죠? 그쵸? 그리고 수요자가 누군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2년 안에 매출해야 된다. 이 2년 안에 매출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개발기간 1년 플러스 영업해서 판매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2년이니까 개발기간 1년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인프라, R&D 과제에서는 연구개발 인프라 중요하다고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선 시간에서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R&D 과제는 정말 중요해요. 이 R&D 인프라는 뭐다? 이공계 인력. 이 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투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메일 좀 보내주시고요. 저를 좀 만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 만나주다 보면은 제 시간이 없고,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강의나 멘토링 하러 이렇게 시간을, 약속이 돼서 다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히 어디 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내기도 어렵고, 서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생계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걸 생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봉사 차원으로 하는 거고, 그래도 저를 굳이 만나겠다, 만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크몽을 통해서 신청을 좀 해주시면, 뭐, 전화, 혹은 제가 찾아뵈러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좀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 많이 추워졌으니까 또 며칠 추워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